안녕하세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나누는 농명살롱의 농명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서양 철학의 중추라고 하는 최고의 철학자 칸트 명상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칸트의 삶과 그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인식에 대한 지도를 그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했던 순수이성 비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 인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느낌, 감성과 이해하는 지성,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고 도식하는 상상력, 그리고 이성, 사유하는 이성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지난주의 순수이성 비판이었는데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내 마음을 이해해서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마음을 알았으니 오늘은 그 다음 액션인 실천이성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세 번째 저서인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예술과 자연을 마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수이성 비판이 마음의 가능성과 마음의 한계를 이해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천이성 비판은 그럼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실천 문제를 정리해 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칸트는 두 번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철학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부터 칸트 이전까지의 서양 철학은 윤리학에서 소위 선중심, 굿니스라고 하는 선중심의 윤리학을 견지했던 그런 철학이었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서양 철학이 추구했던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이라 자기가 맡은 일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 것인데요. 이것을 소위 덕중심의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칸트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이 아니다, 이상적인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중심된 의미의 윤리여야 한다라고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제도권에서의 법, 헌법이나 민법, 형법 같은 그러한 외부에서 강요되고 외부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입법해낸 나의 준칙을 의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왜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타자가 만들어 놓은 법이나 기준에 내가 끌려가고 따라가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내가 세운다는 거죠. 내가 세우고 내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 실천이성 비판인데, 이때 내가 세운 법을 준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 각자가 세운 그런 준칙, 그런 도덕 법칙이, 내가 세운 도덕 법칙이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하는 이런 자연 법칙처럼 언제나 보편적이고 필연적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것이 그 유명한 정언명령인데요. 너의 의지의 준칙이, 내 의지로 세우는 너의 기준이, 너의 법이 언제나 동시에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라는 것이 첫째죠. 그리고 너 자신에게나 혹은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대할 때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라고 하는 도덕 철학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타율적이 아니라 자율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입법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칸트에게 자율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립한 법칙에 자기 스스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칸트가 말하는 도덕적 인간의 자율이 됩니다.
내가 보통 자유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거나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하고 자유 방임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는 기준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입법하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절대시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의지입니다. 오직 선한 의지만이 절대적으로 선하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칸트는 이런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첫째 보았고, 따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자연이나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기계적인 것 혹은 결정론적인 인과 법칙을 인간한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따라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어야 하고, 그런데 그 도덕은 각자가 스스로 수립하고 각자가 스스로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은 매우 심플한데요. 특히 한국 사람한테 윤리라고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이고 답답한 것이고 밖에서 주어지는 것, 국가나 부모나 어른이 정해놓은 어떤 것에 내가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윤리 개념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칸트가 얘기하는 윤리는 그 정반대인 것이죠. 윤리는 타율적으로 강요되는 행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의지, 선한 동기 위에 세운 이런 칸트의 자율적인 도덕 법칙을 그래서 의무의 윤리학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을 견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김상봉은 칸트야말로 서양 철학의 가장 깊은 시면이자 서양 윤리학의 완성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 이전의 윤리학은 한 번도 순수한 의미의 윤리학이었던 적이 없다라고까지 하면서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천이성 비판에서 강조하고 있는 도덕 법칙을 세워야 하는 우리 각자의 자유와 의무라는 것은 일견 좀 모순되어 보이는 개념 같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와 자기 목적성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품위 있고 그런 신성 불가침한 그런 고귀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적 바탕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내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까지가 실천 이성 비판이었고요. 비판 철학의 마지막엔 판단력 비판은 이전에 얘기했던 순수 이성, 마음의 지도를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그런 행동의 기틀을 얘기했던 칸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철학자답게 한 발 더 나아가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예술, 그리고 자연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판의 최종 버전인 판단력 비판인데요. 칸트는 여기에서도 여지없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대상이 중심이 된 인식, 내가 아니라 대상이 중심이 된 인식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주체 중심의 인식을 바꿔놓은 것, 그것이 순수이성 비판이었고, 그리고 이전까지의 선 중심이 된 가장 좋은 인간상을 추구했던 그런 윤리학을 법 중심의 의무의 윤리학으로 뒤집어 놓은 것이 실천이성 비판이었다면, 예술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미 형성이 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개념 중심에서 내가 우연히 발견한 어떤 사실로부터 개념을 유추해내는 그런 반성적인 판단으로 인식의 전환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전에는 가령 아름다움은 이런 것이야로 개념이 만들어졌고 그 개념에 내가 이미 종속이 되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사실들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었다면, 칸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딪힌 나한테 온 어떤 사실들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내가 개념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것을 반성적인 판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적 판단이란
감성이 제시하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이념을 분만하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작품을 보고 느꼈던 감정을 이전에 있던 개념에 끄집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을 새롭게 개념화해내는 그런 것을 반성적 판단이라고 하고, 이러한 반성적인 판단은 결국 사색하고 철학하는 학문의 즐거움이 되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생의 즐거움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예술 철학에 대한 칸트의 판단력 비판은 포스트 모던으로 이어지는 근대 예술을 여는 정초가 되는데요. 그래서 칸트 이후의 근대 예술 철학은 4가지의 구심점이 세워지게 됩니다. 첫째는 자연을 대신해서 아름다움, 미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창조해내는 예술가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예술가가 시대 정신을 담아서 구현해내는 작품이 있겠죠. 이때 이 작품이라는 것은 그냥 뚝딱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다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프리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기, 정신이 담긴 작품으로서 그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창작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 시대 정신이 들어있고 그 시대를 사는 존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작품. 그래서 칸트는 천재의 작품에는 감성적인 이념이 구체적으로 현시되어 있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감상자는 수많은 생각에 휩싸이는 가운데 먼 곳으로 향한 열림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있고 천재적인 예술가가 있고 그 정신이 담근 위대한 작품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작품을 만나는 내가 있죠. 감상자가 있는데 현대로 가까워질수록 이 세 번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술적인 작품은 작품 앞에서 일어나는 감상자의 체험 속에서 완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숭고한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는 자연을 꼽고 있습니다. 칸트는 이 자연이야말로 지성이 이념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자 징검다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가 감상자로서 어떤 작품을 맞이하고 자연과 감흥하는 것, 이것을 칸트는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말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미 판단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서는 그 취미 판단에 나오는 요점만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자연 속으로 자주 들어가야 되고 위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놀라운 말로 칸트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취미의 능력을 향상하는 도야의 길은 판단력 일반을 개선하는 길이자 동시에 인성 자체를 함양해가는 자기 형성의 길이다. 신미 능력의 세련화는 곧 인간성 심화의 지름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판단적 비판의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칸트의 사유는 정말 무릎을 치게 하는데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음미하면서 머무른다. 왜냐하면 그것을 음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강화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은가요? 우리가 이유 없이 어떤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 작품이 어쩐지 그냥 내 마음을 대변해주고 그리고 나를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면이 정화되고 여태까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의 어떤 면을 다 이해하고 또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작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작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칸트를 한마디로 갈무리를 한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것에서 정지하게 되고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스스로 분석하고 해석할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붙들리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어떤 것을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칸트는 그것이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강화하고 나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은 나를 재생산하는 일이 되고 나를 강화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숭고한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자연은 우리 마음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준다고 자연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사유한 결과물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누고 이해하는 게 얼만큼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도 하나 정도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하나씩 챙겨갔으면 좋겠는데요. 마무리를 한다면 가령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내가 내 삶의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내 행동의 원칙을 세우되 그것이 늘 선한 동기여야 하고 그 원칙이 나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한테나 적용 가능한 것, 그런 준칙을 세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을 실천이성 비판에서 하나씩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체험하라. 그게 예술작품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건 자연이 되었던,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에 대한 체험이 나 자신을 강화하고 새로운 나를 재생산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성을 함양하게 해서 자기 형성을 하게 하고 자기 실현하는 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심미 능력을 심화하는 것이 곧 내 마음 순수이성에 대한 섬세한 이해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내 행동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실천이성의 세련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철학, 특히 인간의 윤리를 말하는 칸트 철학은 탁상 공론이나 허황된 관념놀이가 아닙니다. 대단히 실천적이고 실존적이고 실용적인 사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칸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섬세해지면 언어가 섬세해지고, 언어가 섬세해지면 우리의 행동이 거칠어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생각이 단련된 만큼 그만큼 섬세하고 우아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어렵다고 하는 칸트의 비판 철학이 결국은 이게 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식하고 행동하고 음미하는 것에 대한 통찰인데요. 인간의 인식 능력을 깊이 통찰했던 칸트는 마지막에 수많은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80년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그의 비석에 쓰여진 문구가 유명하죠.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대단히 칸트다운 그런 묘비인데요. 하늘과 땅을 잇는 인간이란 결국 그 사람 안에 자리한 도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간답고자 했던 칸트 철학, 그의 언어가 자연과 같은 숭고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고민의 일단을 우리가 모두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칸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부유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